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매일 진행되고 있는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란 사건 재판을 속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현 재판이라든지 군사법원의 재판 등 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공범들, 그 윤석열한테서 지시를 받아서 내란을 직접 수행한 주요 업무 종사자들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군사법원에 휴정기가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딱 있길래 오늘 문상호 사령관 재판 네. 다녀왔습니다. 다른데 법원은 지금 거의 다 재판이 휴정기라서 재판을 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재판이라든지 김용현 재판은 지금 휴정기를 하고 있죠. 원래 군인들은 뭐 휴가 잘 안 가죠. 그렇죠. 예, 휴가를 안 가서 그렇다 치고, 자, 오늘 그래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마 요즘 열심히 뭐 관련된 어떤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증인신문 진행이 된 거죠? 네, 오늘 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리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그리고 93의 이기갑 여단장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방정회하고요. 방정환하고요. 93회는 그 내란이 실제로 만약 성공했을 때 뭐 제2 수사단인가 여기를 맡을 인간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 종사를 할 뻔했던 사람들. 그렇죠. 본인은 지금 자기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사람들. 뭐 특히나 사실상 93회 같은 경우에는 단장을 맡게 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노상원의 실질적인 단장을 맡고 93회는 약간 이름 빌려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내란에서 이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란이지. 그렇죠. 뭐 아무튼 자 그에 비해서 오영대라고 하셨나요? 네. 네. 국방부 인사비서관이란 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좀 어떤 진술을 했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해요. 왜 불렀습니까 이 사람을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상호의 인사라든지 장군들의 인사와 관련된 이슈를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딱 계엄 2주 전에 쿠데타 맞춤형 장군 인사가 단행됐다. 뭐 이 얘기로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썸네일 주제와 딱 어울리는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뭐. 자, 일단 우선 네. 이게 마우스가 어디로 가버렸나요? 마우스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여기 있구나. 예. 요새 맨날 헷갈려. 예. 자, 일단 문상호 정보사령관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사실, 교체 대상이었다고 하잖아요.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많은 말이 나옵니다. 특히 문상호 같은 경우에 성과가 좋지 못했대, 정보사령관으로. 네. 그랬던 사람이 왜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을 수 있었나? 이걸 두고도 참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문상호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직 시절에. 네. 네, 첫 번째로는 그 문상호 사령관과 박민우 여단장의 폭행 및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단장하고 예하 여단장하고 네. 사령관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문상호는 승인 없이 이제 박 여단장이 그 이전에 그 정보사 안에 있는 안가가 있습니다. 네. 그 민간인 단체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원식 장관이 꽂아 넣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문상호가 정보사령관이 되면서 이 안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박 여단장이 뭐라 그러냐, 이거 저희가 전문가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문상호는 결재판을 집어 던진 거죠. 문상호가 좀 승질이 더럽긴 한데 예. 그 여단장도 참 싸가지 더럽게 없네. 그렇죠. 어디 사령관한테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려면 사령관을 왜 둬? 그렇죠. 싸움 나게 딱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둘이가 치고받고 싸웠다고요? 이제 둘이 이런 식으로 싸우게 돼가지고 문상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로 조사본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 박민우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상관 면접 모독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또 여단장 입장에서는 또 뭔가 바친 게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간의 고소 고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럼 둘 다 나가리야. 그럼 둘 다 나가리죠. 예. 근데 왜 어떻게 나가리가 안 됐지? 이게 내부적으로 일이 있긴 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바로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블랙요원 자료가 중국에 유출되는 바람에 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상호가 또 그 있을 무렵에 몽골에서 그 블랙요원이 하나가 검거가 돼요. 완전히 가지고 대북 활동 라인이 완전 박살났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 와중에 문상호는 계속 건재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처음에는 사실 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원식 당시에는 신원식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원식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오영대에게 야 이거 인사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인사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날려라. 예,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임될 수 있고 교체가 될 수 있고 유임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당일은 결정하지 못했으나 보직 해임을 원래 결정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 나중에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지만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경우에 이 경우는 양쪽 다 일단 스톱이에요. 네. 양쪽 다 일단 옷을 벗는 게 정상인데 야 근데 이거 참 대단하다. 그 여단장도 보니까 약간 삐딱선을 탔던 이유가 있긴 있네. 그렇죠. 아 문상호 이게 나는 다른 라인을 탔어? 난 신원식 라인인데 니는 뭐 김용현 라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깐족된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생겼다. 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치고받고 폭행 사고를 일으켰는데 안 바뀐 게 참 희한하네요. 그렇죠. 안 바뀌게 된 이유는 이제 김영현이 24년도 9월 달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아, 신원식 그 여단장은 신원식 사람인데 문상호는 김용현 사람이고 이게 김용현이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하려고 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거죠. 야, 진짜 이거 짜증 나는데요.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계속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김영현이 딱 취임되자마자 원래 해임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임돼야 되겠네.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문상호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유임이 결정이 돼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다. 원래는 보직 해임이었는데. 원래 보직 해임이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군인 다 나와봤잖아요. 남성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외부에 어떤 문제시를 하면 해임됩니다. 일단 해임해 놓고 나중에 사후에 명예회복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때는 이제 불만을 가진 분도 상당히 많고 아무튼. 네.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 사건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폭행 사건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상호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장관이 바뀌게 됨으로써. 자, 이게 블랙요원 이 유출 사건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 당시 그 유출 사고 때문에 그 현지에서 전사한 사람이 꽤 있다고 할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사태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사령관이 바뀌지 않았다. 이상한 거예요.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2019년부터 이루어진 그런 정보사 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령관이랑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 이게 본인 때 잡은 게 아니라 19년부터 본인 때까지 계속 유출이 되었던 못 사항이거든요. 잡다가 걸린 거 잡아된 거예요. 그렇죠. 목 잡다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다른 데서 잡아오는 바람에 뒤늦게 한 거 아니야. 뒤늦게 한 거죠. 자, 근데 왜 교체가 안 됐을까? 참 놀랍네요. 그렇죠. 예, 생명력 찔기다. 자, 다음 계속 얘기해 보시죠. 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김영현이 장관이 딱 됐잖아요. 네. 원래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장군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현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중장급, 그러니까 별 3개죠. 별 3개 인사이도 중장급, 예, 중장. 예, 중장.
이제 인사이동이 없고 어허. 조금 장군 인사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장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주일 전에 우리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합동 참모본부 차장이 교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허. 아니 장군 인사를 미루자고 해놓고 그렇죠. 갑자기 별 3개 인사를 갑자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루자고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별 3개거든요. 근데 별 3개 인사 이동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갑자기 시켰다라는 거죠. 장군 인사 이동 전에. 야.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김봉수 중장에서 정진팔 중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네. 여기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김봉수 중장 같은 경우에는 합동본부 차장에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교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1대1 맞트레이드죠. 정진팔 중장이 김봉수로 깊이 교체가 됐는데 원래 합참 차장이던 정진팔하고 김봉수가 합참 차장이었는데 정진팔하고 맞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김봉수 자리에 정진팔이 들어가고 정진팔 자리에 김봉수가 갔다. 이게 계엄 석 달 전인데 딱 이때가 장군 인사 직전이었다. 그렇죠. 오, 야 이거 특이하네요. 매우 특이한 게 김봉수가 어떠한 뭐 잘못을 한다던가 인사상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 임명된 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장군 인사가 이제 11월 25일인데 이거 일주일 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그래서 이 김봉수 장군에 대한 걸 자료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2군 사령관 직무대리, 2작전 사령관 직무대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3군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2년 정도 3군단장을 맡고 있다가 2024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국군의 날 행사 제병 지휘관, 총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은 각 군에서 이제 차출이 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요. 그 부대의 총지휘관으로 이제 육군 지휘관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제병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 제병 지휘관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맡아요. 근데 이 자리를 맡으면 진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합참 차장이 됐더라고. 근데 한 달 만에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육군 교육사령관이 당시 누구였느냐? 정진팔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진팔은 육군 해군 공군 정진팔은 육군에서 합참으로 가고 김봉수는 합참에서 육군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정규 인사 일주일 전이었다. 네, 맞습니다. 야, 의도가 있네 이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의도가 있다라고 그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정진팔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합참 차장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합참 차장이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냐면 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계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배속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윤석열과 김영현 그리고 김영현의 지시로 이 지위가 바뀌었다, 교체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육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엄 부사령관을 해야 될 사람도 한 달 전쯤에 급하게 사실상 거의 2주 전쯤이네. 그렇죠. 2주 전쯤입니다. 2주 전쯤에 급하게 바뀐 거다. 예. 계엄 맞춤형 인사였네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계엄 맞춤형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야,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문상호 같은 경우에 보안 사고를 냈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계속 자리를 유지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잘려도 한 100번쯤 잘려됐을 중요한 문제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잘리지 않았다. 이게 일단 의구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갑작스러운 장군 인사. 원래 발표 내용과도 다른 장군 인사. 그리고 1대1 형식의 마트레이드 형식의 장군 인사. 그러니까 일본 살리기 꽂아 넣은 거야, 이거는. 네, 꽂아 넣은 거죠. 꽂아 넣은 건데 이런 인사도 벌어졌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장군 인사를 보면
문상호는 잘려야 되는데 안 잘렸고, 그리고 장군 인사 이동루를 안 시킴으로써 이진우라든지 아니면 그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장군 인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이 인사를 꽂아 넣었다. 1대1 트레이드를 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김용현이 사전에 계엄을 차근차근 준비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계엄을 하려고 세팅을 잘 해놓은 거야. 그래 인사 이동을 해서 딱 맞춰놨어. 딱 맞춰놨는데 한 놈이 마음에 안 드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얘를 그럼 누구랑 바꿀까? 야 교육사령관이랑 바꿔 1대1 맞트레이드. 요렇게 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보더라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예, 미리 사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계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사권만 딱 보더라도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보직이 전부 다 유지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별 3개짜리 사실 잘 중요해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단장 정도 지위가 되고, 각군 사령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별 3개가 실제로 요새는 보면은 사단보다 이제 군단의 힘이 좀 세지기 때문에 사령부급 또는 그 군단급 부대가 좀 활동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별 2개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지금 별 3개 정도는 돼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별 3개에 대한 진급 인사를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 직전에 싹 해냈었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보완을 해가지고 어떻게 찍어서 이렇게 꼭 찍어서 1대1 마트레이드 이렇게 예, 인사 조치를 있었다. 예. 야, 얘들 그러면은 이미 한 10월 중순 이후에는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사실 이미 뭐 사령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용현, 윤석열 이전에 뭐 안가라든지 이미 여러 번 수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방첩사령관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무릎 꿇고 윤석열한테 빌었다 계엄은 안 된다고. 그리고 누가 믿어 씨. 그리고 김용현한테는 계엄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유리를 탁 쳤다 그랬었잖아요. 이러한 진술을 봤었을 때 계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었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계엄 안 된다고 무릎 꿇었다는 것 자체가 계엄 선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을 보자면 지금까지 자기는 선포할 때까지 몰랐다. 이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령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본인들은 계엄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 12월 3일인지는 몰랐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윤석열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계엄을 하는 거는 무조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야, 근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맞춰가지고 장군 인사까지 했으면 나라를 한번 들어먹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아찔하네요. 아찔하죠. 예, 어떻게 참 운이 좋아서 이게 저지가 됐지 사실 저지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근데 인사 문제 이렇게 결국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향후에 이게 내란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꽤 조직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뭐 윤석열 만났다나 국가 외환이라든지 국가의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입증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뭐 앞으로는 이제 문상호 재판이 이제 조만간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뭐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아마 여인영 사령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정보사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휴민트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아, 휴민트 관련된 얘기 나왔어요? 예,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관리해 주는데 일반 대중은 그 정도 정보 가지고 정보요원인지 모르고 어허. 일반인이 아는 것은 문제지만 장관한테 보고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일반인이 누구냐? 바로 노상원입니다. 아, 노상원
그러니까 노상원한테 그런 휴민트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됐던 얘기인가요? 문상호가 노상원한테 휴민트 정보를 넘겨주고 이 휴민트가 거의 한 46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출신지, 뭐 출생지, 학력, 계급 등을 넘겨줬는데 여기에는 HID, 북파공작원 정보도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휴민트 관련된 정보, 특히 북파공작원 관련된 정보를 넘겼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업 마지막에 암살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 난동을 부린다거나 한 이런 의미 그런 활동을 할 거라고 의심이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때 의심이 됐던 사람들이고 우선 진술로는 뭐 HID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포조와 관련된다라는 진술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HID는 북한과 관련된 임무를 좀 수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북한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HID 같은 게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니까 HID를 동원했다는 것 자체는 방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공격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받았던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출신의 휴민트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진술도 나왔어요. 탈북자 예. 외국 공작원들. 네. 그렇죠. 야, 왜 그러냐면 독한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대북 첩보의 핵심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이 정보를 얻어올 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민간인인 노상원이 이 사람들과 수십 차례 접촉을 했고 그리고 정보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몽골로 찾아가가지고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하려고 했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문상호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대만 쪽으로 출장을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대만으로부터 지지 성명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을 봤었을 때 과연 이 외환죄와 관련이 전혀 없느냐. 저는 정보사령관이 외환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뭐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드론 관련된 이야기도 적어져 있고 아니면 뭐 국지전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라는 내용들이 슬슬 나오는 거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문상호와 뭐 드론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외환죄와도 관련이 깊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제목을 우리가 보니까 개엄 딱 2주 전에 그 윤석열 그 개엄 딱 2주 전에 그 개엄에 맞춰서 맞춤형 뭐 장군 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뭐 썸네일을 맞춰놨는데 이 썸네일 이게 아니라 외환죄 이 증거 결국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외환죄 증거가 나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진술을 아까 어떤 진술이 있다고 했죠? 아, 이 정보원 이 관리를 해주는 건데 네. 이게 뭐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김영현한테 보고될 것인데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자 외환죄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씨. 예, 지금 문상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거 완전 빼박 증거예요, 이거는. 예. 문상호 재판 과정에서 문상호가 잘리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그게 거의 외환죄 빼박이네. 그러니까 외환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상호를 당시에 인사조치를 안 하고 살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상호를 살려줬고 이 살아난 문상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보면 이거는 외환죄가 아닌가. 딱 보면 딱이다. 이건 외환죄이기도 하고요. 일반 이적죄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적에게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 라인을 망가뜨린 사람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진급을 시키고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재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의 은천지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방정환과 구삼회 같은 경우에는 네.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12월 3일 이제 개엄 당일날 노상원과 김용군 이렇게 해서 4명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사실상 그 이 수사단과 관련된 인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삼회가 단장을 맡고 방정환이 부단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노상원은 실질적으로 단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엄 상황이 전부 다 끝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삼회야, 내가 나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구삼회가 이해를 했었고 방정환은 그때 노상원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삼회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방정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진술할 때는 구삼회나 방정환이 노상원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뉴스 기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찌질하다. 그렇죠.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 얘기는 이러지 마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참 찌질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그 롯데리아 내란 멤버들 오케이 한 거예요? 예, 오케이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노상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고 아하. 특히나 구삼회 같은 경우 왜 그러냐 처음에 은인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러면 당시에 노상원은 실세였잖아요. 민간인인데 군대 실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윤과 상당히 친분도 있고 해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힘을 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삼회가 지속적으로 진급을 못한 상황에서 그 노상원이 원래 진급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김영윤과 막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구삼회는 나한테 상당히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처음에 보호해주려고 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진술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구삼회가 했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군사회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병력을 투입을 안 했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죽다 살아나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전화가 계속 얼마 전까지 오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윤석열 측으로부터. 네. 참 그러네요. 예. 참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저렇게 입단속을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초기잖아요. 12월 3일 뭐 1월 이럴 때니까 윤석열이 그땐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약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하네요. 예. 사실 그 사령관들 재판 보면 뭐 여인영이 뭐 이진우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뭐 통화 내역 삭제하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본인들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윤석열이니까 이거 조금만 견디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고 뭐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뭐 노트북 뭐 다 파기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초반에. 결국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위기가 곧 자신의 위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각종군 사령관 이후에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는 진술을 안 해줬잖아요. 야, 진짜 그거 생각해 보면 아찔하긴 아찔합니다. 네. 야,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진압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쪽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줄줄줄 재판받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재판 전체적으로 어떤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내용 스케치 해주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에 특히 윤석열이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직위원 탓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윤석열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재판 예를 들면 뭐 김영현이라든지 조지호라든지 뭐 군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사령관들 재판을 상세하게 봐서 이 윤석열 재판의 중요한 증언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자, 오밤중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지호 기자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방송 전체 만취 느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말하다 보면 꼭 이렇게 요즘
자꾸 말이 얽혀. 아유, 그렇죠. 예,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재판이 언제쯤 있나요? 다음 재판 월요일 날 윤석열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요일 날은 대장동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재판이 없나요? 이번 주엔 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 재판 이것 때문에 오늘 휴가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죠. 야,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 주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이 월요일 날 재판이 있는데 안 나오겠죠?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안 나오면 또 계속 쉬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